제6장. 어느 날 안젤름 신부는 골드문트를 그의 약초실로 불러들였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이 좋은 향내가 풍기는 아담한 약초실이었다. 아무리 구석진 곳이라도 골드문트는 그 방을 잘 알고 있었다. 신부는 그에게 책장 사이에 깨끗이 보관되어 있는 바싹 마른 식물을 보여주면서 이 식물을 아는지, 그리고 들판에 피어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골드문트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식물의 이름은 고추나물이라고 했다. 그는 그 특징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늙은 신부는 만족한 표정으로 그것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서 오후에 그 약초를 한아름 잔뜩 모아오라고 부탁했다. 그 대신 오후 수업을 쉬게 해주마. 거절하진 않겠지? 별다르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미련하고 지루한 문법만 학문이 아니라 자연의 지식도 학문이란 말이다. 골드문트는 수업을 받는 대신 2~3시간 식물을 모으라는 그 고마운 분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기쁨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그는 마구간지기에게 블레스를 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식사를 끝낸 그는 블레스에 올라타고 느긋한 마음으로 햇볕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는 들판으로 달려나갔다. 거의 1시간 동안이나 그는 이리저리 달리며 대기와 들판의 향내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마 그 자체를 즐겼다. 그런 다음 신부가 일러준 장소를 찾았다. 그는 그늘진 단풍나무 밑에 말을 맨 다음 말과 장난을 하다가 말먹이를 주고 나서야 약초를 모으기 시작했다. 손이 가지 않은 탓인지 몇 되기의 밭두둑엔 갖가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조그마하고 호리호리한 양귀비풀이 많은 양귀빗이 벙거지를 둘러쓴 채 바싹 마른 완두덩굴과 하늘색의 꽃이 피어있는 국화 상치와 색이 변한 엽귀 사이에 서 있었다. 2개의 밭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진 경계석에는 도마뱀이 살고 있었다. 거기에는 벌써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한 무더기의 고추나물이 보였다. 골드문트는 그것을 뽑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아름 잔뜩 모은 후 돌 위에 앉아 쉬었다. 무척 더운 날씨였다. 먼 숲 기슭에 어둡게 그림자진 곳을 건너다 보자 그곳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고추나물이나 말에서 멀리 떨어지기는 싫었다. 여기서라면 말도 잘 볼 수가 있었다. 햇빛에 달구어진 작은 돌 위에 앉은 채 가만히 숨을 들이키며 달아난 도마뱀이 또 나오지 않나 하고 살피고 있었다. 또 고추나물의 냄새를 맡으며 그 조그만 잎새들을 햇빛에 갖다 대고 바늘 구멍처럼 송송 뚫린 조그만 점을 관찰하기도 했다. 무수하게 달린 작은 잎사귀 한 개 한 개의 좁쌀만한 벼하늘이 술을 놓은 듯 정교하게 붙어 있었다. 골드문트는 신기한 눈으로 자세히 바라보았다. 도마뱀도 약초도 돌도 그 모두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그를 사랑하는 안젤름 신부는 이제는 직접 약초를 캐러 나올 수가 없었다. 다리가 아파서 꼼짝할 수 없는 날이 많았고 자신의 의술로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다. 아마 머지않아 죽게 되겠지. 약초실의 약초는 계속 냄새를 풍기겠지만 노신부는 이제 거기에 없으리라. 아니 그 노신부는 더 오래 살는지도 모른다. 10년이나 20년쯤 여전히 그 성성한 백발과 눈가에 여전히 익살맞은 주름살을 지으며 살아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골드문트는 자신이 2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모든 것이 불가사의하고 슬프기만 하구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인간은 그저 이 지상에서 뛰어다니며 생활하고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릴 뿐이다. 약속하듯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듯 쳐다보았다. 밤하늘을 별 하나 초롱꽃, 갈대가 자라는 호수, 인간이나 황소의 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나 아득한 먼 옛날부터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 당장이라도 베일을 벗을 것만 같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수수께끼는 풀려지지 않으며 숨은 마력은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끝내는 늙어서 안젤름 신부처럼 꾀가 많아지거나 다니엘 원장처럼 현자가 되지만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며 자꾸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는 속이 텅 빈 달팽이 껍질을 주워들었다. 돌 사이에서 가느다랗게 소리가 났다. 내리쪼이는 햇빛으로 달팽이는 속까지 따뜻해져 있었다. 껍질에 굴곡, 잔금이 새겨진 나선형, 이상스럽게 꼬불꼬불한 벙거지,
진주처럼 반짝반짝거리는 텅 빈 구멍 등을 관찰하는 것에 그는 온 정신이 팔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더듬어서 형태를 느껴보려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오랜 습관이자 장난이었다. 느슨한 손가락 사이로 달팽이를 돌리면서 누르지 않고 굴려가며 어루만지듯 형태를 더듬으면서 그 모습의 기묘함과 매력의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학교나 학문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그는 꿈꾸듯 생각했다. 이를테면 모든 것을 수평적인 2차원의 세계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성의 결함과 그 무가치처럼 여겨지기는 했으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다. 달팽이 껍질은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몸이 피곤했고 잠시 후 졸음이 왔다. 시들자마자 진한 향내를 풍기기 시작한 약초 위에 고개를 숙이고 그는 햇빛을 받으며 잠이 들었다. 그의 신발 위를 도마뱀이 지나다녔고 무릎 위에서는 약초가 시들어갔으며 블레스는 단풍나무 밑에서 그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누군가가 저쪽 숲에서 걸어왔다. 색이 바랜 파란 치마와 검은 머리에 붉은 리본을 메고 햇볕에 그을은 얼굴의 한 여인이었다. 여인은 손에다 꽃다발을 들고 붉게 타는 듯한 조그만 카네이션을 입에 물고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여인은 멀리서부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이상스런 눈으로 살펴보다가 그가 잠이 든 것을 알고 햇볕에 탄 맨발로 조심스레 가까이 가서 골드문트 바로 앞에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다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의욕은 사라졌다. 자고 있는 예쁘장한 청년은 위험스럽게 보이지 않았고 그 여인의 마음에 썩 들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잡초가 무성한 곳에 찾아왔을까? 반쯤 시든 꽃을 보고 여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골드문트는 눈을 떴다. 그의 고개는 부드럽게 옆으로 젖혀져 있었다. 여인의 무릎에 베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잠이 덜 깨어 어리둥절해하는 눈을 낯선 갈색의 눈이 바로 가까이에서 따스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골드문트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위험은 없다. 따스한 갈색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놀라는 그의 눈길과 마주치자 생긋이 웃었다. 무척이나 정다운 미소였다. 그도 차차 입가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다. 생긋 웃는 그의 입술 위에 그 여인의 입술이 내려왔다. 둘은 살포시 키스를 하였다. 그때 골드문트는 문득 마을에서의 그날 저녁과 머리를 따은 조그만 처녀를 생각했다. 그러나 키스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다. 여인의 입술은 그의 입술을 떠나지 않고 자꾸 비벼대고 유혹하더니 나중에는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처럼 그의 입술로 덤벼들었다. 그의 피에 달려들어 마음속 밑바닥까지 눈을 뜨게 했다. 길게 이어진 침묵의 유의 속에서 갈색의 여인은 소년에게 천천히 타이르듯 그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대로 몸을 맡겨버리고 그를 불타오르게 하는가 하면 정열의 불을 식혀주기도 했다. 매혹적이며 짧은 사랑의 행복은 뭉게뭉게 피어올라 황금빛으로 붉게 탔다가는 기울어지며 꺼져버렸다.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여인의 가슴 속에 얼굴을 묻고 누워 있었다. 한마디의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여인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어루만지며 그가 서서히 제정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그는 눈을 떴다. 이봐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리제예요. 여인이 말했다. 리제라고? 그는 음미하듯 그 말을 되풀이했다. 리제, 당신은 예쁘군요. 여인은 입술을 그의 귀에 갖다 대고 소곤거렸다. 당신 처음이었지요? 이전에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본 뒤 들판과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 벌써 해가 기울었어. 이젠 돌아가야지. 어디로요? 수도원으로. 안젤름 신부한테로. 마리아 브론 수도원으로요? 당신 그곳에서 살아요? 내 곁에 더 있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러고 싶어. 그럼 가지 말아요. 아니, 그건 안 돼. 약초를 더 캐야 하는걸. 당신은 수도원에 있나요? 응, 난 학생이야. 하지만 이젠 거기서 떠날 거야. 당신한테 가도 될까, 리제? 대체 당신 집이 어디야? 내 귀여운 사람 집은 없어요. 나한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을래요? 그래, 골드문트라고요? 키스해줘요. 그럼 보내줄게요.
정말 당신 집이 없어? 그럼 어디서 자지? 괜찮다면 숲이나 건초더미 위에서 나와 함께 지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올 수 있어요? 오고 말고. 그런데 어디서 만나지? 부엉이 소리 낼 수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걸.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는 곧 부엉이 소리를 흉내냈고 여인은 킬킬대며 흐뭇해했다. 그럼 오늘 밤 수도원에서 나와 부엉이 소리를 내요. 난 근처에 있을 테니. 귀여운 아기 골드문트. 내가 마음에 들어요? 응, 내 마음에 꼭 들어. 리제, 꼭 나올게. 안녕, 지금은 가봐야겠어. 재촉해서 말을 달려 골드문트는 해질 무렵에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안젤름 신부가 매우 분주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수사 한 사람이 맨발로 개울을 거닐다가 유리 조각에 발이 찔렸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나르치스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식당에서 일하는 수사 한 사람을 붙들고 나르치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금식하는 중이어서 식당에 오지 않거니와 밤에 예배를 보기 위해 지금쯤은 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골드문트는 달려갔다. 기나긴 수양 기간 동안에 나르치스의 침실은 수도원 안쪽의 고해실 중 하나를 사용했다. 골드문트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문에 귀를 갖다 대었다.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일이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좁다란 나무 침대에 나르치스가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에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갠 채 가만히 드러누워 있는 모습은 마치 송장과도 같았다. 그는 눈을 뜬 채 아무 말도 없이 골드문트를 쳐다보았다. 비난도 하지 않고 명상에 잠겨 어떤 다른 시대와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친구를 알아내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나르치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방해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나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르치스는 생각에 잠겼다가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다. 그렇게 절실한 일인가? 나르치스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과 작별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내가 온 것을 헛되이 할 수는 없지.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15분쯤은 시간이 있어 밤 기도가 시작될 시간이거든. 그는 수척한 몸을 일으켜 아무것도 깔지 않은 나무 침대 위에 앉았다. 골드문트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골드문트는 잘못을 자각하며 말했다. 그 골방, 아무것도 깔지 않은 나무 침대, 며칠 밤을 새워 야위고 지친 얼굴, 방심하고 있는 듯한 시선, 나르치스의 그 모든 표정이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럴 것까지는 없어. 나를 염려할 것은 없다. 나는 아무 곳도 아픈 데는 없으니까. 너는 방금 작별을 고하러 왔다고 했지? 그렇다면 여기를 떠나겠다는 말인가? 오늘 떠날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아버지한테서 무슨 소식이라도 왔는가? 아니요. 아버지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내게 왔습니다.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떠납니다. 당신에게 부끄러움을 끼쳐 죄송합니다만 나는 여기를 떠납니다. 나르치스는 그의 기다랗고 하얀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은 넓은 버비의 소매자락에서 유령처럼 가느다랗게 내밀어져 있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말해. 간단히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 신상에 일어난 것을 내가 말해볼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준엄하고 지친 얼굴에서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를 그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 말씀해 보십시오. 골드문트는 간청하듯 말했다. 너는 사랑에 빠진 거야. 여자를 알았고.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내 표정에 나타나 있어. 너의 모습이 사람들이 사랑할 때 갖는 도취된 특징을 모두 풍기고 있어. 그러니 이제 말해보렴. 골드문트는 망설이면서 친구의 어깨 위로 손을 얹었다.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르치스, 하지만 이번만은 틀렸습니다. 이건 전혀 다릅니다. 나는 들판에 나가 따스한 햇살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내 머리는 아름다운 어느 여인의 무릎 위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이제야 나를 데리고 왔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을 어머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 눈에 검은 머리였으나 어머니는 나처럼 금발이었기 때문에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였고 어머니의 부름이었으며 어머니로부터 온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꿈속에서 찾아온 것처럼 아름다운 한 여인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 나의 머리를 그녀의 무릎 위에 얹고 꽃 같은 미소를 띠며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맨 처음 키스를 할 때 나는 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모든 그리움, 모든 꿈, 모든 달콤한 불안,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든 비밀, 그 모든 것이 눈뜨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마법에 걸려 모든 것이 의미를 얻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여자의 본질과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불과 30분 동안의 몇 해만큼이나 나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수도원에 단 하루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어두워지면 곧 떠나겠습니다. 나르치스는 조용히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적인 일이었군.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나는 자주 너를 생각할 것이다. 너는 내가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할 것이다. 친구여,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될 수 있으면 나를 완전히 못된 놈으로 단정해 버리지 않도록 원장님께 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수도원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그분과 당신뿐이었습니다. 알았네. 또 다른 소원은?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훗날 내 생각이 나거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골드문트? 당신의 우정, 당신의 인내,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 나를 만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가 자네를 붙잡겠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너도 알 텐데. 그건 그렇고 어디로 갈 작정이지, 골드문트? 목적지가 있는 거야? 그 여인한테 갈 것인가? 네, 그 여인과 같이 가겠습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 여인은 낯선 사람이며 유랑인입니다. 보기에도 집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나 골드문트, 그 여인과 동행하는 것은 극히 짧은 동안일는지 모른다. 너무 그 여인을 의지해서는 안 될 거야. 그 여자에게는 친척이나 남편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들이 너를 어떻게 맞이해 줄지 누가 알겠니? 골드문트는 그에게 기댔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압니다. 제겐 목표가 없다고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 가기는 합니다만 아닙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가 나를 부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말을 끊고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기대 앉았다. 슬픔에 잠겼으나 변함없는 우정을 가진 감정 속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골드문트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내가 눈이 멀어 아무것도 예견치 못한다고는 생각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실로 기이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과 만족에 가득 차서 떠나는 건 아닙니다. 이 행로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름답기도 할 것입니다. 한 여인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어리석게 들리더라도 비웃진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에게 몸을 맡기고 그것을 완전히 껴안음과 동시에 그 여인에게서 포옹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약간 비웃는 듯한 말투로 반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결코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인생의 행로, 인생 의미의 행로입니다. 아, 나르치스, 나는 당신한테서 떠나야만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르치스, 당신이 나를 위해 잠자는 것을 조금 희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헤어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를 잊지는 않겠지요? 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자.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어.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을게. 형편이 안 좋을 때는 내게 오든가 나를 부르든가 해. 잘 가거라, 골드문트. 하느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골드문트는 그를 껴안았다. 그는 친구가 애무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키스는 하지 않고 다만 두 손을 어루만지기만 했다. 밤이 되었다. 나르치스는 골방을 나와서 문을 닫고 성당 쪽으로 걸어갔다. 포장된 돌 위에 신발이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냈다. 골드문트는 다정스런 시선으로 수척해진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드디어 복도 끝에 이르러 어둠을 뚫고 그림자같이 성당 안으로 사라졌다. 수련과 의무와 덕성에 빨려들어 재촉을 받듯 사라졌다. 아, 모든 것이 얼마나 이상 야릇하고 끝없이 기묘하고 혼란 속에 있는 것일까? 바로 명상에 잠겨 단식과 철야에 온몸이 초췌해진 친구가 청춘과 마음과 감각을 십자가에 걸고 희생으로 복종의 가장 엄격한 단련을 받아서 온 마음을 정신에 봉사들여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 있는 이 시간에 용솟음쳐 흐르는 가슴을 안고 꽃봉오리 움트는 사랑에 취하여 그 친구를 찾아오다니 이것은 또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 사실인가. 친구는 여위어 지치고 창백한 얼굴에 앙상한 뼈마디만 남은 손을 하고 드러누워 있어 보기에도 시체 같았다. 그렇지만 이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다정스레 친구의 상대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여인의 채취를 몸에 지닌 연애하는 벗에게 귀를 기울이고 참회와 수양 사이에 얼마 안 되는 휴식 시간을 희생하여 주었다. 이런 종류의 사랑, 이런 자아를 버린 완전히 정신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햇볕이 내리쬐는 들판에서 맛본 사랑, 감각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했던 사랑의 유희, 흠뻑 취한 유희와는 얼마나 판이한 사랑이었을까? 그렇지만 둘 다 사랑이었다. 아, 나르치스는 이제 사라지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거듭거듭 두 사람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나서 지금 나르치스는 제단 앞에서 지친 무릎을 꿇고 기도와 성찰의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밤에는 2시간 이상 쉬는 것도 자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한편 골드문트는 리제를 만나 달콤하고 동물적인 행위를 반복하기 위해 그 여인과 달아나 버렸다. 나르치스라면 거기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말을 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골드문트는 나르치스가 아니었다. 이 아름답고도 소름이 끼치는 수수께끼와 혼란을 캐내고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의무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에게는 자신의 막연하고 어리석은 골드문트의 행로를 걸어나가는 이외의 의무는 없었다. 그에게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젊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밤의 성당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외의 의무는 없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런 감정으로 앞마당의 보리수를 지나 물방앗간으로 이르는 출구를 찾았을 때 그는 마을에 가기 위해 콜라트와 함께 똑같은 사이길을 지나서 수도원을 빠져나온 그날 밤이 문득 머리에 떠올라 미소를 지었다. 그 당시 그는 얼마나 흥분된 가슴을 두근거리며 금지된 소풍에 나섰던가. 그런데 지금은 영원히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훨씬 더 엄격하게 금지되고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두려움도 없이 문지기도 원장도 선생도 생각하지 않고 말이다. 지금은 개울에 널빤지가 놓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건너가야 했다. 그는 옷을 벗어서 건너편으로 던진 다음 가슴까지 차올라 깊숙하고도 세차게 흘러가는 차가운 개울을 건넜다. 둑을 건너 옷을 입는 동안 그의 사념은 다시 나르치스에게로 향했다. 지금 그는 나르치스가 예견하고 인도했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자 수치스런 감정이 들었다. 지혜롭고 약간 조소 어린 나르치스의 모습이 똑똑히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들어준 나르치스, 지나간 날 중요한 시간에 고통 가운데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나르치스, 그가 들려준 몇 마디 말이 분명하게 들렸다. 너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잠을 자지만 나는 황야에서 깨어 있어. 너는 소녀의 꿈을 꾸지만 나는 소년의 꿈을 꾼다. 그의 가슴은 잠시 얼어붙을 듯이 죄어들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홀로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뒤에는 수도원이 있었다. 형식상의 고향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역시 오래 살아 정든 집이었다.
동시에 그는 또 다른 것을, 나르치스가 이제는 그를 충고하거나 우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인도자나 선각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그는 아무도 인도할 수 없는 오직 혼자서 행로를 발견한 나라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 기뻤다. 독립하지 않았던 시절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답답하기도 하거니와 부끄럽기도 했다. 이제 그는 어린아이도 학생도 아니었다. 이제야 그는 볼 수 있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별을 고하는 그 순간은 얼마나 어려운 고비였던가. 친구가 건너편 성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줄 수가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부터 기나긴 세월을 어쩌면 영원히 그와 헤어져서 살고 그에 관한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그의 목소리도 그의 고귀한 눈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는 체념한 듯이 자갈길을 더듬어 나갔다. 수도원의 벽에서 100여 발짝쯤 걸어간 후 그는 멈추어 서서 숨을 가다듬고 부엉이 소리를 냈다. 이어 똑같은 소리가 저편 개울 밑에서 들렸다. 짐승들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사랑의 유희를 하던 오후의 한때를 더듬어 보았다. 그와 리제 사이에는 애무가 끝나는 마지막에야 겨우 몇 마디 오고 갔을 뿐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와 반면에 나르치스와는 얼마나 기나긴 대화가 오고 갔던가.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엉이 소리로 꿰어내는, 언어가 아무런 뜻을 갖지 않는 세계로 들어왔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늘 언어와 사념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구도 느낄 수 없었다. 다만 리제에 대해서 언어는 필요 없는 맹목적인 감정과 탐색에 대해서 한숨을 쉬며 서로가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질 뿐이었다. 리제는 그곳에 있었다. 그 여자는 숲에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는 두 손을 벌렸다. 애정에 넘쳐 두 손을 더듬으며 여인의 머리와 머리카락, 목, 뺨, 날씬한 몸과 탄력 있는 허리를 안았다. 한 팔로 여자를 안은 채 어디를 가느냐고 묻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계속 걸어갔다. 여자는 어두운 숲을 잘도 헤치고 나갔다.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는데 진땀이 흘렀다. 여자는 여우나 담비처럼 밤눈이 밝은지 아무 것에도 부딪히거나 걸리지 않고 걸어갔다. 그는 언어 사고도 없이 어둠 속으로 숲속으로 신비가 가득 찬 나라로 이끌리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있었다. 그는 이미 생각이라는 것조차 망각해버렸다. 떠나온 수도원도 나르치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때로는 쿠션처럼 부드러운 이끼 위를, 때로는 광대뼈같이 붉어진 딱딱한 뿌리가 튀어나온 어두운 숲길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달려갔다. 아주 캄캄했다가 때로는 높다란 곳에 매달린 잎새 사이로 밝은 하늘이 보였다. 관목들의 얼굴을 부딪히기도 하고 나무 딸기의 덩굴이 옷에 걸려 그를 붙잡아 놓기도 했다. 어디든 리제가 알고 있는 길이어서 어려움 없이 길이 열렸다. 멈추어 서거나 주춤거릴 때는 거의 없었다. 한참 후에 두 사람은 듬성듬성한 솔밭에 이르렀다. 희뿌연 밤하늘이 열리고 숲이 끝나며 초원으로 뒤덮인 골짜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달콤한 건초 냄새가 났다. 그들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개울을 건너갔다. 활짝 트인 이곳은 숲속보다 한층 더 고요했다. 관목들의 속삭임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고목들의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커다란 건초더미 옆에 리제는 멈추었다. 여기서 쉬어요. 두 사람은 건초에 주저앉아서 우선 숨을 내쉬고 휴식을 즐겼다. 얼마간의 피곤이 몰려왔다. 두 사람은 팔과 다리를 마음껏 뻗고 이 밤의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차츰 이마에 땀이 마르고 얼굴이 식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골드문트는 흐뭇한 피로 속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 당겼다 폈다 했다. 그러면서 깊은 심호흡으로 밤과 건초 냄새를 들이마시곤 했다.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다. 애인의 향기와 따스함에 서서히 이끌리고 매혹당할 뿐이었다. 때때로 여자의 애무에 답하기도 하며 그녀가 차츰 열이 오르기 시작하여 자꾸 몸을 밀어붙이자 그의 몸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언어도 사고도 필요 없었다. 그는 중요하고 아름다운 온갖 것을, 여자의 싱싱하고 포동포동한 힘과 단순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그 몸이 뜨거워져서 욕정으로 차오르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또 이번에는 그 여자가 첫 번째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는 그를 유혹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격과 욕망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는 거센 물결이 흐르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소리도 없이 서서히 자라나는 불길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서 두 사람의 아늑한 침상을 침묵의 온 밤이 호흡하고 타오르는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느끼곤 행복에 잠겼다. 리제의 얼굴 위에 허리를 굽히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자 갑자기 그녀의 눈매와 이마가 부드러운 빛 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다. 놀라움에 눈을 번쩍 뜨고 그 빛이 보얗게 비치다가 급속도로 강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기다랗게 줄을 지어 있는 어두운 숲 기슭 위에 달이 떠 있었다. 하얗고 보드라운 빛이 리제의 이마와 볼 위에 동그스름한 하얀 목 위에 흐르는 것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나지막이 꿈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리제는 미소로 답했고 그는 여자의 몸을 반쯤 일으켜 조심스럽게 여자의 몸에서 옷을 벗겼다. 리제는 차디찬 달빛 속에 어깨와 가슴이 노출되어 빛날 때까지 옷을 벗었다. 그는 도취되어 눈과 입술로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 여자는 마술에 걸린 듯 눈길을 아래로 향한 채 엄숙한 표정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이 순간에 처음으로 발견되기라도 한 듯이